아이가 고열의 경련을 일으켜 병원으로 데려가려는데 남편은 출장 중이라 집에 없었고 저는 혼자 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건강보험증을 가지러 집에 돌아갔다가 안방에서 목격한 장면에 저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저는 장결의 아들 준우의 울음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허둥지둥 일어나 체온계를 찾았습니다. 준우의 겨드랑이에 체온계를 끼우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빼보니 3고 8도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해열제를 찾으려는 순간 준우가 온몸을 경련하듯 떨기 시작했고 눈동자도 위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준우야, 준우야. 너 왜 그래? 제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황급히 안고 문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뛰어가면서 남편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이나 신호가 가고 나서야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잠에서 막 깬 듯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뭐해? 나 지금 지방 출장 중이라 바빠.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준우가 고열의 경련을 일으켜요. 지금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당신 올 수 있어요? 민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귀찮다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나 지금 프로젝트가 중요한 시점이라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일단 당신이 아이 데리고 병원에 가봐.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돌아가서 얘기하자. 돈 모자라면 내가 보내줄게.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제가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에서 들리는 뚜뚜 소리에 제 마음은 초조함과 함께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준우를 안고 아래층으로 달려가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우는 제 품에 안겨 있었고 작은 얼굴은 열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으며 경련의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고 연신 이름을 불렀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택시 기사 아저씨는 제가 급한 것을 보고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았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내고 준우를 안고 곧장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는 준우의 상태를 보더니 즉시 응급침대를 가져와 아이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먼저 아이 열을 내리겠습니다. 간호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응급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약 30분 정도 지났을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일단 안정됐습니다. 먼저 진료비를 내고 입원 수속을 밟으셔야 합니다. 계속 관찰이 필요합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를 따라 진료비 수납 창구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건강보험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가방에 손을 넣어 뒤적거리다가 순간 멍해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휴대폰과 소량의 현금만 있을 뿐 건강보험증은 전혀 없었습니다. 건강보험증을 잊어버렸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일단 진료비는 납부할 수 있지만 보험 적용이 안 돼서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번 보증금만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 몸에 지닌 현금은 1억만 원뿐이었고 휴대폰 송금 계좌에도 돈이 부족했습니다. 민준이 돈을 보내주겠다고는 했지만 그런 태도로 봐서는 언제 보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우는 입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건강보험증을 가져올게요. 금방 돌아올게요. 저는 직원에게 말하고 몸을 돌려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택시는 아직 병원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에 올라타 말했습니다. 아저씨, 죄송하지만 행복 아파트 단지로 다시 좀 빨리 가주세요. 저는 내내 기사 아저씨를 재촉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준우가 걱정되고
건강보험증을 가지러 가는 동안 시간이 지체될까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1량여 분 후 차는 아파트 단지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내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집 안의 불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끄는 것을 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건강보험증은 평소 침대 옆 협탁 서랍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저는 안방 문을 활짝 열고 서랍을 열기 위해 걸어가려는데 순간 시야 한쪽에 침대 위에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대 위는 어지럽게 헝클어져 있었고 저와 민준이 덮던 이불 외에 분홍색 슬립 잠옷과 검은색 여성 속옷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건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런 스타일의 옷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달콤하고 느끼한 향이 민준의 몸에서 가끔 풍겨오던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고 피가 순간적으로 응고되는 듯했습니다. 민준은 지방 출장 중이라고 하지 않았나? 집에 왜 다른 여자의 물건이 있는 거지? 저는 그 물건들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머릿속은 온통 하얘졌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초조함과 혼란은 이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거의 30초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준우가 병원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마음속의 경랑을 억누르며 침대 옆 협탁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고 건강보험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 틈이 없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택시에 올랐다 기사. 눈물을 닦고 다시 택시에 올랐다 기사아졌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먼저 준우를 안정시키자. 다른 일은 준우가 괜찮아진 후에 생각하자. 택시는 쏜살같이 달렸고 창밖의 가로등은 뒤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지금 제 혼란스러운 생각처럼 말입니다. 저는 손에 쥔 차가운 건강보험증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안방에서 목격했던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민준이 전화를 끊을 때의 무성의한 말투도 맴돌았습니다. 그는 정말 출장 중이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집에 있던 낯선 여자의 옷가지와 향수 냄새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가 잘못 본 것일까? 하지만 그 분홍색 슬립 잠옷의 스타일과 그 달콤하고 느끼한 향수 냄새는 마치 제 머릿속에 새겨진 듯 선명해서 환각일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준우가 병원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중이니 빨리 돈을 좀 보내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1량여 분 후 택시는 다시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내고 급히 응급실로 달려가 제 옆이 수납 창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순조롭게 건강보험증과 가지고 있던 현금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계산을 마치고 보험 적용 후에도 보증금 3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일단 1호역만 원을 낼게요. 나머지 1호역만 원은 최대한 빨리 낼게요. 괜찮을까요? 저는 직원에게 사정했습니다. 직원은 제 초조한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최대한 빨리 나머지 금액을 내주세요. 일단 입원 수속부터 봐보세요. 수속을 마친 후 저는 입원 서류를 들고 소아과 병동으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는 이미 준우를 2인실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었고 작은 얼굴은 아직 조금 붉었지만 경련은 멈췄고 숨소리도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으로 걸어가 앉아 준우의 따뜻한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마음속의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열이 좀 내렸어요. 지금 38, 2도입니다. 앞으로 며칠 더 수액을 맞고 경과를 지켜봐야 하니 체온 변화에 신경 써주세요.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간호사는 수고 많으셨어요. 간호사는 웃으며 몸을 돌려나갔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고 수액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준우의 잠든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쓰러움과 서운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몇 번 더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는 평소 출장 중 아무리 바빠도 전화조차 받지 않거나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는 일은 없었습니다. 설마 그가 출장 중이 아니라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제 마음은 마치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저와 민주는 결혼 5년 차이고 준우는 올해 3살입니다. 저는 줄곧 우리 결혼 생활이 평범하지만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저 몰래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폰 사진첩을 열어 우리 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진 속 민주는 다정한 미소를 띠고 준우를 안고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가정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진을 보니 그저 한없이 비웃음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까 준우가 한번 깨어나 칭얼거리며 물을 찾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을 조금 먹이고 이마를 만져보니 체온이 이미 37도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좀 달래주니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민준에게서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자마자 제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지만 저는 분노를 억누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고 그는 긴급 회의 중이라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두어 제 전화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준우는 어때? 좀 나아졌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우는 일단 안정됐어요. 이미 입원 수속도 박았고요. 어제 돈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안 보냈어요? 나 지금 병원에 보증금 1호형만 원 아직 못 냈어요. 민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안. 바빠서 잊었네. 지금 바로 보내줄게. 40만 원이면 충분해? 네, 충분해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당신 거기서 대체 뭘 그렇게 바쁘게 하길래 전화도 계속 안 되고 그래요? 민준의 말투는 조금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냥 프로젝트 관련해서 좀 까다로운 일이 있어서 계속 회의 중이야. 왜? 당신 말투가 좀 이상하네. 저는 휴대폰을 쳐다보며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집에서 있었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고 이 시점에 그와 다투어 제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준우를 잘 돌볼 수 있을 테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돈 보내주세요. 준우 돌봐야 하니까 먼저 끊을게요.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은행 알림을 받았습니다. 민주는 정말 50여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먼저 진료비 수납 창구로 가서 나머지 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돌아와 준우가 편안히 자는 모습을 보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습니다. 안방에 있던 그 물건들이 마치 가시처럼 제 마음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준우의 병세가 좀 더 안정되면 민준이 정말 거짓말을 했는지 제대로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오전쯤 제 절친 지은이 소식을 듣고 저희를 보러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준우는 어때?
너 밤새 한숨도 못 잤지?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저는 준우의 상황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아이가 괜찮다니 다행이야. 민준 씨는? 왜 여기 안 와서 너희를 돌봐? 민준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제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저는 지은을 데리고 병실 밖 복도로 나가 밤에 건강보험짐을 가지러 집에 돌아갔다가 안방에서 낯선 여자의 옷가지들을 발견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지은은 이야기를 가듣고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 민준 씨 정말 너무하네. 준우가 이렇게 아픈데 감히 이런 짓을 벌여? 걱정 마. 준우가 좀 나아지면 내가 너랑 같이 진실을 밝혀줄게. 지은의 지지에 제 마음은 조금 안심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준우가 완전히 나은 후에 얘기하자. 지은은 병실에서 저와 잠시 함께 있어 주었고 아침 식사를 사다 주었으며 준우를 돌보는 주의사항을 몇 가지 일러준 후 출근해야 해서 급히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든든한 절친이 있어서 제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준우가 깨어났을 때는 기운이 좀 더 나아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작은 손을 내밀며 안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주고 묽은 죽을 조금 먹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달래서 약을 먹였습니다. 간호사가 체온을 재러 왔을 때는 이미 37도까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회복이 좋으니 이틀 정도 더 관찰하고 재발이 없으면 퇴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마음속의 돌더미는 아직 완전히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잠시라도 한가해지면 안방에 있던 그 낯선 옷가지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준의 부자연스러운 말투도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준우의 상황을 그에게 다시 말해줄까 생각했지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점심 무렵 민준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준우는 오늘 어떠냐고 다시 열이 나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답장했습니다. 열은 안 나고 기운은 괜찮아요. 그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간단히 안부를 묻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더욱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준우가 아무리 작은 감기라도 걸리면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가 고열의 경련까지 일으켜 입원했는데도 그는 유난히 냉담했습니다. 저는 생각할수록 의심스러워졌고 민준이 출장 가기 전에 여러 세부 사항들을 곰곰이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흘 전 떠났습니다. 대전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러 간다고 했고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날 짐을 챙길 때 그는 유난히 바빠 보였습니다. 제가 옷을 정리해 주려 하자 그는 귀찮다는 듯이 제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하며 대충 옷 몇 벌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때는 그가 차 시간에 쫓겨서 그런 줄 알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의 모습은 오히려 얼버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상적인 출장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러 가는데 어떻게 짐을 그렇게 대충 챙길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가 떠날 때 제가 외투를 가져갈지 물었습니다. 대전은 여기보다 쌀쌀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필요 없다고 손을 흔들며 프로젝트 팀에서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낸 위치 정보도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찾아보니 대전의 대략적인 지역만 표시될 뿐 구체적인 주소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출장 갈 때마다 호텔 위치를 보내주고 호텔 방 사진도 몇 장 찍어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또 그가 출장 가기 며칠 전부터 저를 피해서 전화를 받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다가가기만 하면 그는 급히 전화를 끊었고
업무 관련이라 제가 듣기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가 업무 스트레스가 많으니 제가 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전화들은 아마 그 여자와 한 통화였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할수록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졌고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준우가 오후에 잠든 후 저는 그가 집에 두었던 여분의 휴대폰을 몰래 꺼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혼할 때 함께 샀던 커플폰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새 휴대폰으로 바꾸면서 이 휴대폰은 집에 여분으로 두었습니다. 안에는 그의 자주 사용하는 계정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켜자마자 저는 먼저 통화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통화는 대부분 모르는 번호였고 몇몇은 프로젝트 팀이라고 저장된 발신 번호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호가 자주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두세 번씩 통화했고 매번 통화 시간도 짧지 않았지만 아무런 저장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그의 카카오톡 채팅 기록은 대부분 비워져 있었고 몇몇 업무 단체 채팅방 메시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욱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일부러 채팅 기록을 지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또 큰 뉴맵을 열었고 그제야 더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그에게는 많은 불분명한 소비 내역이 있었습니다. 몇몇은 기금속 매장에서의 소비였고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금액은 8억만 원이 넘었습니다. 또 몇몇은 우리 동네 호텔에서의 숙박 기록이었는데 모두 그가 출장 가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심지어 여성 향수를 구매한 내역도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안방에서 풍기던 그 달콤하고 느끼한 향수 냄새의 브랜드가 아니던가요?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인 듯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소비 내역은 그의 스타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매우 절약하는 편이라 자기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보석과 향수를 사고 게다가 우리 동네 호텔에서 소비하다니? 이것이 어떻게 대전 출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계속해서 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이었고 이체된 곳은 바로 그 자주 통화하던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체 메모에는 생활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이체할 것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준우가 칭얼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급히 여분 휴대폰을 끄고 숨겼습니다. 침대 옆으로 걸어가 아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준우는 입을 삐죽거리더니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순진한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는 아픔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민주는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프로젝트 긴급회의라는 것은 저를 속이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그는 저 몰래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고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을 그 여자에게 물건을 사고 생활비를 주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그 소비 기록들과 이체 기록들을 모두 사진 찍어 증거로 저장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섣불리 움직여서 들킬 때가 아니었습니다. 준우는 아직 입원 중이었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준우가 퇴원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그와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서연아, 준우는 저녁에 어때? 밥은 잘 먹었어? 저는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르며 최대한 평범하게 들리도록 목소리를 조절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죽 좀 먹었고 이미 잠들었어요. 그는 다행이네. 나는 아직 바빠서 먼저 끊을게.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출장 간 곳 호텔은 어때요?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전화 저편에서 2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약간 당황한 듯 했습니다. 괜찮아. 호텔도 깨끗하고 프로젝트도 순조롭긴 한데 좀 복잡해.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여기 짧은 회의가 있어서 끊어야 해.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제가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에서 들리는 뚜뚜 소리에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는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묻자마자 당황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준우가 퇴원하면 저는 직접 그가 소위 출장이라고 말했던 곳에서 어떤 여자와 놀아났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저는 병원에서 준우를 정성껏 돌보면서 한편으로는 민준의 동태를 은밀히 살폈습니다. 그는 매일 의례적으로 한두 개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안부를 물었고 전화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전화가 연결되면 몇 마디만 하고는 급히 끊었고 출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끝까지 말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준우의 회복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체온은 다시 오르지 않았고 기운도 날마다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검진 후 아무 문제 없으니 퇴원 수속을 박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퇴원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은은 퇴근 후에 저희 모자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을 때 저는 다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준우가 오늘 퇴원한다고 알렸습니다. 전화는 한참 후에야 연결되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약간 흐릿했습니다. 퇴원했어? 다행이네. 나는 아직 프로젝트가 안 끝나서 데리러 갈 수가 없어. 당신이 준우 데리고 먼저 집에 가. 조심해서 가. 저는 그가 이렇게 말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가 저희 모자에게 얼마나 신경 써줄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우를 빨리 안정시키고 그의 모든 비밀을 밝혀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5시쯤 지은이 정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제 짐을 들어주고 저는 준우를 안고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지은의 차에 타자 준우는 신이 나서 창문의 바싹부터 바깥 풍경을 구경하며 연신 집에 간다 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이의 순진무구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알려왔습니다. 부디 아이는 영원히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을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이 운전하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준우를 집에 데려가서 안정시키고 아이가 잠들면 민준의 블랙박스 기록이랑 그 모르는 번호의 주인을 찾아볼 거야. 그 자주 통화하고 5천만 원을 송금받은 사람이 우리 안방에 흔적을 남긴 그 여자일 것 같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블랙박스 기록이 중요해. 유용한 거라도 찍혀 있을지 몰라. 그 모르는 번호도 내가 알아봐 줄게. 통신 쪽 친구가 있는데 가입자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정말 고마워. 지은아. 저는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네가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 사명분여 후 차는 아파트 단지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지은은 제 짐을 위층으로 옮겨주고 준우와 잠시 놀아준 후에야 안심하고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제게 어떤 상황이든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말라고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저는 지은의 문 앞까지 배웅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알고 있어. 집으로 돌아와 저는 먼저 준우를 씻기고 아이가 좋아하는 계란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준우는 맛있게 먹었고 다 먹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졸려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재우고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먼저 안방으로 가지 않고 곧장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준의 차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차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추측을 더욱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는 대전으로 출장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가 여기에 주차되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전에 몰래 맞춰둔 차 열쇠를 꺼내 차문을 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자마자 곧장 블랙박스를 찾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블랙박스 기록은 많았지만 저는 민준이 출장 가기 며칠 전 기록으로 바로 빨리 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출퇴근하는 정상적인 일정이어서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출장 가기 전날의 기록을 찾아보니 화면에 한 여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오후 5시쯤 민주는 차를 몰고 한 상점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우 요염하게 생겼고 쇼핑백 몇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매우 요염하게 생겼고 쇼핑백 몇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에 타자마자 민준에게 다정하게 기대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민준은 웃으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말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회사에 좀 일이 있어서 늦었어. 네가 원하던 그 가방은 샀어? 샀지. 역시 오빠가 제일 다정해. 여자는 애교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참, 오빠 내일 출장 간다고 했지? 우리 오늘 밤은 어느 호텔로 갈까? 저번에 갔던 그 호텔로 가자. 분위기도 좋고 조용하잖아. 민준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자기 데리고 대전으로 며칠 놀러 갈게. 보상해줄게. 여기까지 듣자 제 마음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결국 그가 말했던 출장이라는 것은 이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계속해서 영상을 보았습니다. 화면 속 민주는 그 여자를 태우고 한 호텔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호텔 정문으로 들어갔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그가 출장 가던 당일의 기록을 찾아보았고 그가 대전으로 가지 않고 그 여자를 태우고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블랙박스 시간 기록에 따르면 그날 점심 무렵 그는 여자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로 돌아와 차를 주차한 후 두 사람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약 2시간여 후 그들은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민주는 그 여자를 데려다 준 후 혼자 돌아왔고 저녁이 되어서야 다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안방에 있던 그 낯선 옷가지들과 향수 냄새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순식간에 생겨났습니다. 저는 블랙박스를 든 손이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그가 감히 다른 여자를 우리 집에, 우리 침대에 데려왔다니. 이것은 저와 이 집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영상의 이 부분들을 모두 제 휴대폰으로 옮겨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최근 5년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고 그가 출장 중이던 며칠 동안 매일 그 여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가서 그녀를 데리고 함께 호텔이나 다른 곳으로 갔다가 밤에 다시 데려다 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그 모르는 번호의 가입자 정보를 찾아냈어. 가입자는 수진이야. 네 남편 민준 씨의 먼 친척 동생 말이야. 우리 엄마한테도 물어봤는데 이 수진이라는 애가 2달 전에 고향에서 우리 동네로 왔다고 하더라. 안정적인 직장을 못 찾고 있다고 들었어. 수진, 먼 친척 동생. 저는 멍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먼 친척 동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달 전 민준도 그녀가 우리 동네로 일자리를 찾아왔다고 말하며 우리가 좀 돌봐주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집에서 지내도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말했던 돌봐주라는 것이 이런 불미스러운 관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그 사람 맞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맞아. 내 친구가 가입자 사진을 보내줬는데 내가 우리 집 예전 가족 사진이랑 대조해봤어. 맞다니까. 지은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 민준 씨 정말 인간 말종이네. 감히 자기 먼 친척 동생이란 그런 짓을 벌여놓고 너한테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까지 해. 지은의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운전대에 엎드려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화가 났고 준우에게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대했던 남편이 감히 이런 추악한 짓을 저지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영여분 정도 울고 나서 저는 눈물을 닦았고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를 들고 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방으로 가지 않고 곧장 준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잠든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준우를 잘 보호하고 그에게 안정된 미래를 주겠다고. 민준과는 그가 수진을 이 집에 데려온 순간부터 우리의 인연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저는 준우 침대 옆에 한참을 앉아 있었고 날이 밝아올 무렵에야 제 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준과 수진의 은밀한 장면들과 차 안에서의 추악한 대화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제 침대에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생각만 하면 온몸이 역겨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우가 깨어나 저를 보자마자 엄마하고 달콤하게 불렀습니다. 저는 억지로 기운을 내어 웃으며 아이에게 답해주었고 옷을 입히고 아침 식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저는 이 일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이런 더러운 일들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민준이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손에는 선물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위선적인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준우야, 나왔어. 프로젝트가 일찍 끝나서 너희랑 같이 있으려고 서둘러 왔어. 준우는 민준을 보자마자 힘이 나서 아빠 하고 달려갔습니다. 민준은 몸을 굽혀 준우를 안고 아이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고생 많았어. 며칠 동안 준우 돌보느라 힘들었지? 이건 당신이랑 준우 선물이야. 그는 말하며 선물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선물 가방을 받지 않고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대전 출장 중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요? 프로젝트가 그렇게 순조로웠어요? 민준의 미소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다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운이 좋아서 프로젝트가 일찍 끝났어. 그래서 빨리 돌아온 거지. 당신이랑 준우가 보고 싶었어. 정말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대전에서 회의하느라 바쁘고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느라 바쁜 줄 알았는데 민준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준우를 내려놓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내가 출장 가 있는 동안에도 내 당신이랑 준우 걱정뿐이었어. 걱정?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준 씨, 당신 감히 말해봐. 당신 며칠 동안 정말 대전에 있었어? 감히 다른 여자를 우리 집에 데려온 적 없다고 말할 수 있어? 민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제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와? 분명 당신이 오해한 거야. 오해?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전에 찍어둔 소비 기록과 이체 기록을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 귀금속 매장, 향수 가게 소비 내역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 그리고 수진에게 이체한 5천만 원, 생활비라고 적힌 건 또 어떻게 된 일이고? 민준은 휴대폰 속 기록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입을 벙긋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겠어. 저는 다시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와 수진이 차 안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봐봐. 당신 출장 간다고 해놓고 결과는?
수진이랑 호텔에 가고 심지어 그 여자를 우리 집에 데려오다니. 민준 씨, 당신 어떻게 그렇게 역겨울 수가 있어? 영상 속 목소리가 커서 준우는 놀라서 제 뒤로 숨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저는 마음 아프게 준우를 안고 민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짓 좀 봐. 아이까지 겁먹었잖아. 민준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걸어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일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나랑 수지는 그냥 평범한 친구 사이야. 그 소비 내역들도 다 업무상 관계 때문이야. 평범한 친구?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범한 친구가 당신을 오빠라고 부르고 당신 품에 안겨 애교를 부려? 평범한 친구가 당신에게 5천만 원이나 되는 생활비를 송금받아? 평범한 친구가 당신과 함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침대에서 잠을 자? 민준 씨, 당신 나를 바보로 알아? 나는 민준은 제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나랑 수진이 정말 사귀는 사이였지만 내가 그 여자에게 유혹당한 거야. 그 여자가 고향에서 와서 지낼 곳이 없어서 내가 호의로 도와줬는데 결국 나한테 들려붙었어. 내 마음속에는 당신이랑 준우밖에 없어. 나는 당신들 없이는 못 살아. 그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동정심은커녕 혐오감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힘껏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유혹당했다고? 민준 씨, 당신 좀 양심 좀 있어봐. 당신이 먼저 그 여자를 호텔에 데려가고 집에 데려온 거잖아?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건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길 바라는 거야. 절대 그럴 일 없어.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민주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맹세할게. 앞으로 다시는 수진이랑 연락 안 할 거야. 그 여자랑 깨끗하게 정리할게.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준우를 위해서라도 우리 잘 살아보자. 준우 이야기가 나오자 제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저는 제 품에 숨어있는 준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얼굴에는 공포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준우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잘못을 저지르고 사과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준우를 위해서라도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짓을 저지를 때 준우는 생각 안 했어? 다른 여자를 이 집에 데려올 때 이 집은 생각 안 했어? 민준 씨, 우리 사이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민주는 제 태도가 단호한 것을 보고 애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자 얼굴색이 갑자기 흉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바닥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허서연, 당신 너무 건방지게 굴지 마. 그냥 바람 피운 것뿐이잖아. 어느 남자가 바람 안 피워? 당신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져? 당신이 감히 나랑 이혼하면 당신이랑 준우 둘 다 편치 않을 줄 알아. 그가 이렇게 돌변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그가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기적이고 나약한 사람, 잘못을 저지르면 애원하고 애원이 통하지 않으면 협박하는 사람. 저는 준우를 안고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를 협박하지 마. 당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증거가 나한테 다 있어. 당신이 감히 나랑 준우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면 내가 이 증거들을 당신 회사에 다 넘겨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만들 거야. 민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제가 말하는 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직원들의 품행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만약 이 일들이 회사에 알려지면 그는 분명 해고될 것이었습니다. 당신 너무 심하잖아.
민주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심한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이 집에 들어오지 마. 이혼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당신과 얘기할 거야.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준우를 안고 준우의 방으로 들어가 민준을 문 밖에 가두었습니다. 민준은 문 밖에서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퍼붓다가 제가 아무 반응이 없자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저는 문에 기대어 준우를 안고 있었고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우는 작은 손을 내밀어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저는 코를 훌쩍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안 울어. 엄마는 준우만 있으면 충분해. 저는 앞으로의 길이 매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준우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이 이미 돌아왔고 제가 그와 대면했다는 것을 알리며 능력 있는 이혼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은은 전화로 제가 이혼 변호사를 찾는다는 말을 듣자마자 즉시 말했습니다. 내가 미리 알아봐 놨어. 우리 사촌 언니가 이혼 변호사인데 정말 전문적이고 비슷한 불륜, 재산 분쟁 사건들을 많이 처리했어. 친구들 다 가져가고 정말 고마워, 지은아. 네가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줬네. 저는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든든한 도움에 제 마음은 한결 놓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지은이 보내준 변호사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먼저 변호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다음날 오전에 만날 시간을 예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에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준우를 안고 방에서 쉬었습니다. 준우는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내내 제 품에 얌전히 안겨서 보채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이 일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을 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저를 보러 특별히 휴가를 내고 왔습니다. 그녀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먹을 것을 많이 가져다 주었고 집안 정리도 도와주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준우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어. 이런 일은 내가 할게. 지은은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이 기간 동안 네가 없었다면 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지은은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고마워할 일이야.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잖아. 걱정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네 편이야. 참, 불륜 증거 외에 집안 예금은 확인해봤어? 민준 씨가 수진에게 5천만 원이나 이체했는데 다른 재산도 빼돌렸을지 몰라. 지은의 말이 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전에는 민준이 수진에게 이체한 돈과 그 소비 기록들에만 신경 썼지. 집안의 공동 예금은 자세히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인 안 해봤어. 집안의 은행 카드들은 다 민준 씨한테 있어. 나는 부카드만 있는데 평소에 장 보고 준우 물건 사는 데만 써.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부카드 거래 내역 확인해보고 우리 공동 계좌에 얼마 남아있는지 봐봐. 지은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 같은 사람이 바람을 피웠으니 분명 자기 살 길도 마련해뒀을 거야. 아마 벌써부터 몰래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을지도 몰라. 당신 지금 빨리 집안 재정 상태를 파악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이혼할 때 손해볼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휴대폰을 꺼내 우리 공동은행 계좌에 로그인했습니다. 계좌 페이지를 열자마자 저는 멍해졌습니다. 우리가 결혼 5년 동안 모은 돈과 제가 결혼 전에 모은 약간의 돈, 그리고 민준이 그동안 벌어들인 월급을 합치면 총 3억 원이 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좌에는 5천만 원도 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은이 다가와 한 번 보고는 화를 냈습니다. 이 민준 씨 정말 너무하네. 이렇게 많은 재산을 빼돌리다니. 당신 빨리 거래 내역 봐봐.
이 돈들이 다 어디로 이체된 거야? 저는 급히 거래 내역을 열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많은 거래 이체가 있었는데 모두 다른 모르는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중 1억 5천만 원은 수진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시점은 민준이 출장 가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발견했던 5천만 원보다도 더 일찍이었습니다. 또 몇몇 이체는 민준의 먼 친척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금액도 모두 적지 않았습니다. 이 돈들은 분명 민준 씨가 수진에게 이체했거나 아니면 그 친척을 통해 빼돌린 거야. 지은은 이를 가늠하였습니다. 그는 벌써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이혼할 때 당신을 빈손으로 내쫓으려고 했던 거야. 저는 휴대폰 속 거래 내역을 보며 분노와 함께 싸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준이 감히 이렇게 잔인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재산을 모두 가로채서 저와 준우를 아무것도 없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당황하지 마. 지은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일찍 발견했어. 이 거래 내역들은 모두 증거야. 당신 빨리 스크린샷 찍어서 저장해둬. 내일 변호사 만날 때 이것들을 다 가져가서 변호사한테 이 재산들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달라고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모든 거래 내역을 스크린샷 찍어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제 클라우드 사진첩에도 백업해 두었습니다. 참, 민준 씨가 최근 수진이랑 자주 연락했다는 것도 발견했어. 이체 외에도 분명 다른 이익 관계가 있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지은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향에서 와서 안정적인 직장을 못 찾았으니 민준 씨가 분명 그녀에게 살 곳을 마련해주고 어쩌면 직장도 찾아주거나 집을 사줬을지도 몰라. 우리는 수진의 상황을 더 알아봐야 해. 그녀 명의로 된 고정 자산이 있는지 민준 씨가 빼돌린 돈으로 산 것은 아닌지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우리는 수사기관도 아니잖아. 저는 약간 무력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 통신 쪽 친구가 어쩌면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다시 그에게 수진의 거주지 주소와 명의로 된 자산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지 물어볼게. 그리고 우리 집 친척들에게도 물어봐서 수진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그녀의 최근 상황을 알아볼게. 그럼 부탁해. 저는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부탁할 거 없어. 민준 씨와 수진 같은 악랄한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우리가 충분한 증거를 모아야만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어. 참, 당신 민준 씨가 다른 수상한 행동을 한 건 없어? 예를 들어 어떤 서류를 몰래 숨겨두었다든지 어떤 사람과 자주 만났다든지 하는 거 말이야.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민준이 출장 가기 전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서재 서랍에 숨겨두고 잠가두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그게 뭐냐고 물으니 그는 회사 중요 서류라 제가 만지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서류 가방 안에는 그가 재산을 빼돌린 증거들이나 그와 수진의 다른 계약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 씨가 서재 서랍에 잠겨있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숨겨뒀던 것이 생각났어. 그 안에는 분명 문제가 있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지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우리 빨리 가서 그 서랍을 열 수 있는지 봐봐. 우리는 함께 서재로 가서 그 잠겨있는 서랍을 찾았습니다. 제가 집안의 여러 열쇠들을 시도해봤지만 모두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서랍의 열쇠는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내일 사람 불러서 자물쇠를 따게 할게. 그 안에 대체 뭐가 숨겨져 있는지 반드시 봐야 해.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전화 저편에서 애교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서연 씨죠. 저 수진이에요. 수진의 이름을 듣자 제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야?
수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언니, 언니랑 민준 오빠랑 싸운 거 알고 있어요. 사실 저랑 민준 오빠는 그냥 평범한 친구 사이니까 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언니를 찾아온 건 민준 오빠 마음속엔 아직 언니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요. 그냥 오빠를 용서해주세요. 당신 여기서 위선적인 척하지 마. 저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수진, 당신 남의 남편을 유혹하고 우리 공동 재산을 썼으면서 감히 나한테 용서하라고 설득해? 내가 말해줄게. 나랑 민준 씨는 반드시 이혼할 거고 당신도 편할 줄 알아. 수진의 말투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애교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 협박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허서연, 당신 너무 건방지게 굴지 마. 민준 오빠가 이미 나한테 약속했어. 당신이랑 이혼하면 나랑 결혼할 거라고. 그리고 집안 재산도 다 민준 오빠 거니까. 당신은 한 푼도 못 가져갈 거야. 현명하다면 빨리 민준 오빠랑 이혼하고 빈손으로 나가. 꿈도 꾸지 마. 제가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은 옆에서 모든 것을 똑똑히 들었고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 수진이 너무 뻔뻔하네. 감히 당신을 협박까지 해? 아무래도 우리가 빨리 증거를 모아서 그와 민준 씨 둘 다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이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앞으로의 싸움이 더욱 치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준우를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고 이 두 악랄한 사람들에게 응당한 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수진의 전화를 끊은 후에도 제 가슴속 분노는 오랫동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옆에서 계속 저를 위로하며 그런 사람들과 시비 걸지 말고 증거 수집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들에게 영향받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은은 자물쇠 전문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준우를 깨울까봐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자물쇠 따는 작업은 매우 능숙했고 10분도 채 안 되어 잠겨있던 서랍이 열렸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손을 뻗어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말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서류 가방을 열자 안의 내용물은 저를 순간적으로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민준이 재산을 빼돌린 상세 기록뿐만 아니라 그와 수진이 체결한 계약서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매매 계약서도 한 부 있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민준이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 중 2억 원을 수진에게 청춘 손실 위자료로 자발적으로 이체하고 이혼 후에는 수진에게 1억 원을 더 주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계약서에는 제가 빈손으로 쫓겨나고 준호의 양육권도 민준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민준 씨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은 계약서를 다 읽고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당신이랑 준우한테 이럴 수 있어? 준우는 자기 친아들이잖아. 제가 계약서를 든 손도 떨렸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 감히 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해두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재산을 가로채려 했을 뿐만 아니라 준우의 양육권까지 빼앗으려 하다니. 그의 마음은 대체 얼마나 잔인해야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계속해서 서류 가방 안의 물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매매 계약서에는 민준이 3개월 전 수진의 이름으로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완납 금액은 3억 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니 저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전에 수진의 계좌로 이체된 1억 5천만 원. 그리고 그의 먼 친척 계좌로 이체된 돈들도 아마 이 아파트를 사는데 쓰였을 것이었습니다. 이 나쁜 놈이 감히 우리 공동 재산으로 내 언녀에게 집을 사주다니.
지은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안 돼. 우리가 이 아파트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서류 가방 안에 모든 물건들을 사진 찍어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서랍을 잠근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섣불리 움직여서 들킬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변호사가 더 확인하고 처리해야 했습니다. 서재 일을 마친 후 저는 준우를 이웃김 아주머니께 맡기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지은의 사촌언니, 즉 이혼 변호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매우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사건 경위를 다 말할 때까지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고 제가 가져온 모든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증거들을 다 본 후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제공한 이 증거들에 따르면 민준 씨는 유책 배우자입니다. 그가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고 불륜을 저지른 행위들은 명확한 증거로 입증됩니다. 수진 씨 명의로 구매한 아파트는 비록 수진 씨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구매 자금은 당신들의 공동 재산이었으므로 당신은 이를 되찾거나 민준 씨와 수진 씨에게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에 관해서는 민준 씨에게 불륜과 재산 빼돌리기라는 악랄한 행위가 있었고 준우가 줄곧 당신의 보살핌을 받았으므로 당신이 양육권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변호사님의 말을 듣자 제 마음은 조금 놓였습니다. 저는 급히 이 변호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우선 제가 당신을 대신하여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을 해서 민준 씨와 수진 씨 명의의 관련 재산들을 동결시키고 그들이 계속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민준 씨와 수진 씨가 동거했다는 증거, 수진 씨 명의 아파트의 지불 증명서 등 증거 자료를 더 수집하여 증거의 연결고리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모든 것을 변호사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나와 저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이 변호사님의 말을 모두 전했습니다. 지은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되면 민준 씨와 수지는 더 이상 재산을 빼돌릴 생각도 못할 거야. 참, 내 통신 쪽 친구가 수진의 거주지 주소를 찾아냈어. 바로 그녀 명의의 그 아파트 주소야. 햇살 아파트 단지 3호동 2호 라인 502호래. 그리고 친척들을 통해 알아봤는데 수진이 지금은 직장도 없이 매일 집에서 지내고 있고 민준 씨가 자주 찾아간다고 하더라. 정말 다행이다. 이건 정말 중요한 단서야.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그들이 동거했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했어. 우리가 햇살 아파트 단지에 잠복해서 그들이 함께 드나드는 사진들을 찍을 수 있을 거야. 문제 없어. 오늘 오후에 내가 당신이랑 같이 갈게. 지은이 시원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후 2시쯤 저와 지은은 정시의 햇살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아파트 단지 문에서 멀지 않은 은밀한 곳에 주차하고 3호동 2호 라인을 주시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기다리자 민준의 차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 3호동 아래에 멈춰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차에서 내린 후 곧장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1여여 분 후 수진이 민준의 팔짱을 끼고 현관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이야기하며 매우 다정해 보였습니다. 민준은 수진의 쇼핑백을 틀어주고 있었고 때때로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며 그의 눈빛에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지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봐봐. 저렇게 다정한 모습들을 보니 오랫동안 동거한 게 분명해. 우리가 좀 더 기다리면 더 많은 증거를 찍을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는 계속해서 아파트 단지 문 앞에서 잠복했고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민준과 수진이 함께 현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그들이 함께 드나들고 친밀하게 교류하는 많은 사진과 영상들을 찍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동거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할 때 저는 갑자기 민준의 먼 친척 박씨 아저씨가 사무동 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움직여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저것 봐. 민준 씨의 먼 친척 박씨 아저씨잖아. 전에 민준 씨가 그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는데 그가 왜 여기에 온 거지?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마 민준 씨와 수진의 어떤 일을 처리하러 온 것일지도 몰라. 우리가 좀 더 기다려보자. 그가 민준 씨, 수진이랑 같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우리는 약 1시간 정도 더 기다렸고 정말 박씨 아저씨가 민준, 수진과 함께 현관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건물 아래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박씨 아저씨는 민준에게 서류 가방 하나를 건네준 후 떠났습니다. 민준과 수진은 몸을 돌려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급히 이 장면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서류 가방 안에는 분명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것이다. 민준이 재산을 빼돌린 일에 박씨 아저씨도 전적으로 가담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늘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모두 정리해서 이 변호사님께 보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매우 유용하며 모든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을 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녁 준우를 재운 후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아직 힘들겠지만 이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도움과 지은의 지지, 그리고 이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이 소송에서 이겨서 저와 준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고 민준과 수진, 이 두 악랄한 사람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수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수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의기양양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허서연, 내가 들었는데 당신 증거 모아서 우리를 고소하려고 한다면서? 내가 충고하는데 헛수고하지 마. 민준 오빠가 이미 나한테 말했는데 당신을 빈손으로 내쫓을 방법이 있대. 당신이 아무리 법원에 고소해도 소용없을 거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 너무 일찍부터 의기양양해하지 마.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증거가 나한테 다 있어. 법원은 공정하니까 반드시 나랑 준우에게 정의를 찾아줄 거야. 당신들이 재산을 빼돌리고 불륜을 저지르고 동거한 행위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수진이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가 지금 의기양양한 것은 그저 마지막 발버둥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그들의 좋은 시절은 끝났습니다. 수진의 전화를 끊은 후에도 저는 그의 의기양양함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권리 회복의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재산을 동결시켜 그들이 더 이상 한 푼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이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든 자료를 이미 정리했으며 오늘 바로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급히 준우를 김 아주머니께 맡기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관련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법원이 심사를 통과하면 48시간 이내에 보전 결정을 내리고 민준과 수진 명의의 은행 계좌, 부동산 등 관련 재산들을 동결시킬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나와 제 마음은 한결 편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문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의 차가 건물 아래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그를 무시하고 위층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은 제 뒤를 따라오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서연, 당신 대체 뭘 원하는 거야?
꼭 이를 법원까지 끌고 가야겠어? 우리 사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저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적으로 뭘 얘기해? 당신이 어떻게 우리 공동재산을 수진에게 넘겼는지? 당신이 어떻게 우리 돈으로 그 여자에게 집을 사줬는지? 아니면 당신이 어떻게 나를 빈손으로 내쫓고 준우의 양육권을 빼앗으려고 계획했는지? 민준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모든 건 오해였어. 나랑 수지는 그냥 한때의 실수였어. 사연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서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돈이랑 집 다 되찾아올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민준 씨,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수진을 우리 집에 데려온 순간부터, 당신이 몰래 재산을 빼돌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 당신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건 그저 재산이 동결될까봐, 명예가 실추될까봐 두려워서일 뿐이야. 민주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허서연, 당신 너무 건방지게 굴지 마. 내가 말하는데 당신이 아무리 재산 보전 신청을 해도 소용없어. 그 아파트는 수진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법원도 함부로 동결시킬 수 없을 거야. 함부로 동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우리 공동 재산으로 산 거니까 수진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부당이득에 해당돼. 법원은 압류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당신이 수진과 당신 먼 친척에게 이체한 돈도 내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되찾아올 거야. 민주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떨었지만 반박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를 문 밖에 가두었습니다. 민주는 문 밖에서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퍼붓다가 제가 아무 반응이 없자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오후에 이 변호사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법원이 재산 보전 신청을 심사 통과했고 보전 결정을 내렸다고 말입니다. 이미 은행과 부동산 부서에 민준과 수진 명의의 은행 계좌 그리고 수진 명의의 그 아파트를 동결시켰다고 통보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감격해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이 밑장 빼기 작전이 드디어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급히 이 좋은 소식을 지은에게 알렸습니다. 지은은 전화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이제 민준 씨랑 수진은 완전히 당황했겠네. 그들이 당신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야.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허서연, 당신 정말 재산 보전 신청을 한 거야? 빨리 처리해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파멸할 거야. 파멸?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럴 배짱이 없을걸. 민준 씨, 지금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 당신이 순순히 이혼에 협조해서 내 재산을 돌려주고 준우의 양육권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든가. 그때가 되면 당신은 재산의 한 푼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명예도 실추되고 심지어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어. 민주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부부인데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준우는 아빠 없이는 안 돼. 준우는 아빠가 있지만 바람 피우고 재산을 빼돌리려 하고 심지어 양육권까지 빼앗으려 하는 아빠는 필요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나한테 이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법원의 소환장을 기다려.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전에 모아둔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앞으로 최대한 빨리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저는 준우에게 잠자리 동화를 읽어준 후
잠든 아이의 작은 얼굴을 보며 조용히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소송이 한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준우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전화 저편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의 먼 친척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허서연 씨, 나 박씨야. 당신이랑 민준이 일 다 알고 있어. 다 민준이 잘못이야. 내가 그 자식을 이미 혼냈어. 당신이 봐서 사적으로 합의하면 안 될까? 민준이가 재산 다 당신에게 줄 테니 고소만 하지 말아달래.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씨 아저씨, 당신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건 혹시 당신 명의로 된 그 돈들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도 우리 공동 재산을 빼돌리는데 가담했으니 연대 책임져야 할 거예요. 당신이나 잘 관리하세요.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 하지 마. 박씨 아저씨의 말투가 순식간에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허서연 씨, 나는 그냥 송금만 도와줬을 뿐이야. 그게 당신들 공동 재산인 줄 몰랐어. 당신 나까지 끌어들이면 안 돼. 고의였는지 아닌지는 법원이 조사해서 밝혀낼 거예요. 제가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산이 동결되자 민준과 박씨 아저씨 둘 다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애원하는 것은 그저 결과를 감당하기 두려워서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말투에 전의 의기양양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약간의 울먹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민준 오빠를 유혹하면 안 됐고 오빠 돈이랑 집을 가지면 안 됐어요. 언니가 고소 취하해지면 안 될까요? 제가 집이랑 돈 다 언니한테 돌려줄게요. 저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안 나올게요. 이제 와서 잘못을 알아. 늦었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민준 씨가 이런 짓을 저지를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든 그대로 될 거야. 당신이 나한테, 준호한테 진 빚은 한마디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수진의 전화를 끊고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금 처지는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애원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이 변호사님은 저에게 이혼 소송 자료가 이미 법원에 제출되었고 법원이 사건을 접수했으며 일주일 후에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 결전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의는 어쩌면 늦게 올 수도 있지만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과 수진은 저를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애원하거나 협박하거나 했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저는 모든 에너지를 준우를 돌보고 재판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이 변호사님도 수시로 저와 재판 주의사항에 대해 소통하며 미리 준비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저는 특별히 김 아주머니께 준우를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저와 지은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제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까봐 특별히 휴가를 내어 저와 동행했고 모든 증거가 담긴 서류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가는 내내 저를 위로하며 긴장하지 말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을 때 저는 민준과 수진이 이미 피고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의 눈빛에는 원망과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흰색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한 채 연약하고 순진한 척하려 했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 당황스러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후 판사는 먼저 양측의 신분 정보를 확인하고 이 변호사님이 저의 소송 청구를 진술했습니다. 법원에 저와 민준의 이혼을 판결해달라는 것, 준우의 양육권은 저에게 귀속시켜달라는 것, 부부 공동 재산을 법에 따라 분할해달라는 것, 민준이
수진에게 빼돌린 재산과 수진 명의로 구매한 아파트를 되찾아달라는 것. 그리고 민준이 유책 배우자로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민준과 수진은 그저 평범한 친척 관계일 뿐 불륜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것도 사업자금 회전이 필요해서였고 악의적인 빼돌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준우가 주고 저의 보살핌을 받은 것은 아이의 심신 건강에 좋지 않으니 법원의 양육권을 민준에게 판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흑백을 뒤집는 말을 듣자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은은 옆에서 제 손을 가볍게 두드려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이때 이 변호사님이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꺼내 판사에게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먼저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민준과 수진이 차 안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함께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호텔로 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민준의 소비 기록과 이체 기록이었습니다. 수진에게 보석과 향수를 사준 내역, 그리고 수진에게 1억 5천만 원과 5천만 원의 생활비를 이체한 내역, 그리고 박씨, 아저씨에게 거액을 이체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햇살 아파트 단지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들은 민준과 수진이 오랫동안 동거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검은색 서류 가방 안에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민준이 수진에게 3억 원을 자발적으로 주겠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고 심지어 저를 빈손으로 내쫓을 계획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매매 계약서는 수진 명의의 아파트가 우리 공동재산으로 구매되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판사는 이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몇몇 증인들을 소환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민준의 회사 동료였습니다. 그는 민준이 소위 출장 기간 동안 대전 프로젝트 현장에 전혀 가지 않았고 자주 지각하거나 조퇴했으며 심지어는 하루 종일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햇살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이 자주 아파트 단지에서 밤을 지새우고 수진과 부부 단지에서 밤을 지새우고 세 번째 증인은 김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준우가 줄곧 저의 보살핌을 받았고 저와 준우의 관계가 매우 깊으며 제가 안정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어 준우를 양육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증인들이 증언하는 동안 민준과 수진의 얼굴색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특히 경비원이 민준이 수진과 자주 아파트 단지를 드나들고 수진을 여보라고 불렀다고 말했을 때 수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고 더 이상 연약한 척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와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난 후 판사는 민준과 수진에게 최후 진술을 하도록 했습니다. 민준은 일어나 계속해서 변명하려 했습니다. 판사님, 저와 수진은 정말 결백합니다. 이 증거들은 모두 허서연이 위조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제 재산을 가로채고 싶을 뿐입니다. 위조했다고? 저는 참지 못하고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 감히 판사님 앞에서 이 증거들이 모두 위조라고 맹세할 수 있어? 블랙박스 영상, 은행 이체 기록, 아파트 경비원의 증언, 이 모든 것들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야. 당신 아직도 변명하고 싶어? 수진도 따라 일어나 울면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민준 오빠랑 사귀면 안 됐고 오빠 돈이랑 집을 가지면 안 됐어요. 하지만 저도 민준 오빠한테 속은 거예요. 오빠가 허서연 씨랑 이혼하고 저랑 결혼할 거라고 해서 제가 그와 사귄 거예요. 그녀는 모든 책임을 민준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민준은 수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자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 망할 계집애, 명백히 네가 나를 유혹한 거잖아. 이제 와서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니. 네가 더 망할 계집애야. 네가 나한테 허서연이란 감정이 없다고 속이고 재산 다 나한테 줄 거라고 해놓고 결국 다 거짓말이었잖아. 수진도 지지 않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에게 맹렬히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판사는 탁상을 3개 내리치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법정은 엄숙한 곳입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거나 싸우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그제야 조용해졌고 고개를 숙이고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그들을 보고 또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미 명확합니다. 관련 증거들도 민준 씨가 불륜과 부부 공동 재산 빼돌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이제 양측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습니까? 민준 측 변호사는 즉시 말했습니다. 저희는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혼에 동의하고 준우의 양육권이 허서연 씨에게 귀속되는 것에도 동의하며 빼돌린 재산도 돌려줄 의사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준과 수진의 행위는 저와 준우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법원의 법에 따라 판결하여 그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원고가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본 법원은 추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와 지은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민준과 수진도 따라 나왔습니다. 민준이 저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허서연,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부부인데 나한테 좀 여지를 남겨줄 수 없어? 먼저 이렇게 한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짓들을 저지를 때 나랑 준우에게 좀 여지를 남겨줄 생각은 안 했어? 수진도 다가와 악랄하게 말했습니다. 허서연, 너무 의기양양해하지 마. 설령 법원이 당신이 이겼다고 판결해도 나는 당신을 편하게 두지 않을 거야. 지은은 즉시 제 앞에 나서서 말했습니다. 수진, 아직도 협박할 생각이야. 방금 법정에서 받은 교훈이 부족해. 만약 당신들이 다시 허서연 씨와 준우를 괴롭히면 우리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민준과 수진은 우리를 보며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더 이상 시비 걸지 못하고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대결에서 제가 첫걸음을 이긴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김 아주머니가 준우를 데려왔습니다. 준우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다리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왔어. 저는 쭈그려 앉아 준우를 안고 아이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엄마 왔어. 준우 오늘 착했어?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 아주머니가 준 사탕인데 엄마 주려고 남겨뒀어. 준우의 순진한 웃는 얼굴을 보니 제 마음속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판결 결과가 어떻든 준우를 잘 돌보고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판결문을 제 손에 건네주었고 저는 긴장하며 펼쳐보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허서연과 민준의 이혼을 허가한다. 준우의 양육권은 허서연에게 귀속되며 민준은 준우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300만 원을 지급한다. 민준이 빼돌린 부부 공동재산, 즉 수진에게 이체한 2억 원과 수진 명의로 구매한 아파트 전체는 허서연의 소유로 한다. 민준은 유책 배우자로서 허서연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수진은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허서연의 아파트 명의 이전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이 판결을 보고 저는 감격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의가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저와 준우의 미래가 드디어 보장된 것입니다. 지은도 저를 위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서연아, 악인들이 드디어 벌을 받았네. 저는 이 소송에서 이겼지만 민준과 수진은 분명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소하거나 아파트 명의 이전 절차에서 고의적으로 방해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이
어떤 꼼수를 부리든 저는 끝까지 상대할 것입니다. 예상대로 민준과 수지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는 항소장에 흑백을 뒤집어 1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가 준우를 돌보는 방식이 아이의 성장에 좋지 않다며 2심 법원에 양육권과 재산 분할 방안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거들며 그 아파트는 민준이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저에게 명의를 이전해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그들의 항소장을 다 읽고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뿐이야. 전혀 파장을 일으킬 수 없어. 우리 손에 있는 증거들은 완벽하고 합법적이야. 1심 법원도 분명 원심을 유지할 거야. 말은 그랬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변호사님과 함께 2심에 필요한 보충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전에 제출하지 않았던 민준과 수진이 서로 욕설을 퍼붓는 녹음 파일도 추가했습니다. 1심 재판이 열리는 날 민준과 수진은 여전히 불복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님이 보충 증거를 제출하고 판사가 하나씩 확인하자 그들의 얼굴색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특히 판사가 수진에게 민준 씨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그 자금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수진은 오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사는 그 자리에서 수진에게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부부는 공동 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분권을 가지며 일방은 다른 일방의 동의 없이 공동 재산을 타인에게 함부로 증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금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이 말을 듣자 수진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더 이상 전에 의기양양한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심 재판이 끝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항소 기각, 원심 유지였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판결문을 저에게 건네주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정의는 결코 불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애써부린 꼼수들은 법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쥐고 있었고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수지는 아파트 명의 이전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아파트 안에 숨어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아이의 종적을 감추어 버렸고 준우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수진에게 연락하여 강제집행 통지서를 낭독하고 만약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르고 구류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제야 수진은 당황해서 울먹이며 저에게 연락해서 명예 이전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지만 짐을 정리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헛소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3일의 시간을 주었고 3일 후에는 반드시 부동산 등기소에 가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흘 후 저와 이 변호사님 그리고 집행판사는 함께 햇살 아파트 단지로 갔습니다. 수지는 여행 가방을 끌고 건물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자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지만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예 이전 절차를 밟는 동안 그녀는 내내 얼굴을 굳히고 있었고 서명할 때는 손까지 떨었습니다. 직원이 새로운 아파트 등기증을 저에게 건네주었을 때 저는 등기증을 꽉 쥐고 있었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파트 등기증이 아니라 저와 준우의 미래를 위한 보장이었습니다. 민준에 관해서는 집행판사가 그의 회사 동료들을 통해 그를 찾아냈습니다. 판사의 신문에 직면하자 민준은 자신은 돈이 없어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그의 급여 계좌를 압류하겠다고 말하자 그는 즉시 당황해서 제때 지급하겠다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 후로 매달 15일 300만 원의 양육비는
제 계좌로 제때 입금되었고 더 이상 체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법적 분쟁을 해결한 후 저는 우리가 원래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그 집에는 민준과 수진의 더러운 흔적들이 가득했고 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우와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이 소식을 듣고 저에게 믿을 만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연결해 주었고 적합한 새 집 후보들을 골라주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2달 후 집은 순조롭게 팔렸습니다. 저는 집을 판 돈과 되찾은 재산으로 준우가 앞으로 다닐 유치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방 2개짜리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에는 지은이 자주 와서 감리를 도와주었고 가구와 가전제품을 고르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준우도 새 집을 매우 기대하며 매일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새 집으로 이사가? 새 아파트 인테리어가 끝나자 저는 준우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새 집은 햇볕이 잘 들었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준우는 자기만의 작은 방을 가졌고 그 안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과 그림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사 온 첫날 준우는 신이 나서 방 안을 뛰어다녔고 저와 지은을 끌고 함께 축하했습니다. 준우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새 집에 정착한 후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준우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이제 준우가 곧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었으니 저는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하여 제 능력으로 준우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지은은 제 이력서를 수정해 주었고 그녀의 친구 회사에 행정직으로 추천해 주었습니다. 면접에서 저는 탄탄한 전문 능력과 진솔한 태도로 순조롭게 합격했습니다. 출근 후 저는 매일 정시 출퇴근을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준우를 데리고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고 동화를 읽어주었습니다. 주말에는 준우와 함께 공원에 가거나 김 아주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저희 모자가 점점 더 잘 지내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정말 강한 아가씨야.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오네. 한 번은 준우와 함께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다가 민준과 수진을 보았습니다. 민준은 불륜과 재산 빼돌리기 사건으로 회사에서 명예가 실추되어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라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고 민준과 함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싸구려 옷을 입고 있었고 저와 준우를 보자 그들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지만 감히 다가와 인사하지 못했습니다. 준우는 민준을 보고 제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아빠야? 저는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우리 가자. 네가 좋아하는 딸기 사러 가자. 저는 민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지금 처지는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마트에서 나와 저와 준우에게 석양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준우는 손에 딸기를 들고 먹으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딸기 정말 달다. 아이의 순진한 웃는 얼굴을 보니 제 마음은 행복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언젠가 저는 결혼이 의지할 곳이자 옳다리라고 생각했지만 민준의 배신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 동안 저는 울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지은의 지지, 이 변호사님의 도움, 그리고 준우가 주는 힘 덕분에 저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안정된 직업이 있고 따뜻한 집이 있으며 사랑스러운 준우와 든든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자에게 의존하는 전업주부가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자신과 아이를 위해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강한 엄마입니다. 저녁 저는 준우를 재운 후 베란다에 앉아 창밖의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모든 도전에 맞설 용기가 있습니다. 준우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정의와 선함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점점 더 나아질 것입니다. 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우리는 폭풍우가 지난 후에 우리만의 햇살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